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불편한 거는 뭐냐면은 아직도 가격이 오를 거라는 희망 섞인 분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부에서 시작해 왔을 때 강남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한 20%. 절대 눌러보지 마세요. 2%대에서는 뭐 15에서 20%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예, 돼요. 예. 3%대까지 오르면 참 말씀드리기 되게 그런데 굉장한 큰 고통으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진단을 해보고 또 하반기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대 김경민이고요.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고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 좀 초점을 두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또 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되게 한계가 있다. 글로벌 수준에 뭐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해외하고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봤을 때 그 수준이 되느냐를 봤을 때 굉장히 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 데이터 실거래가 보면은 매매만 해도 2천만 건이에요. 개인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리서치 회사가 그것을 가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여기서 어떤 트렌드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폴캐스팅이에요. 예측인데 분석 기법으로 지수를 제대로 만드느냐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걸로 예측 모형을 제대로 만드냐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국토부에서 뭐 매매 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가공을 해서 좀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산출해야 되는데 그런 게 뭐 부족하다. 그렇죠. 지금 지수를 만드는 게 국민은행하고 이제 부동산 원이 있어요. 그럼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가 지수예요. 애스킹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런 인덱스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항상 늦어요. 두 번째 문제는 평화라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부동산 중개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2008년 말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올라가다 확 꺾였거든요. 그러면은 글로벌 위기 때문에 꺾였을 때 지금 가격 얼마야? 지난달에 10억인데 지금 8억 맞아? 그러면 그 약간 이상한 한 9억이 적당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실은 인덱스 상으로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덜 꺾였다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라의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 있고 부동산원은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나은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대부분이 큰 레벨에서만 되고 예를 들어서 그저 강남구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강남구가 한 3개로 나뉘어요. 도산대로 이북 압구정동 마켓하고 도상대로부터 테란로 거기는 아파트 많지는 않거든요. 그 마켓이 있고 도산대로 그러니까 테란로 이남 역삼동부터 해가지고 대치동 개포동 이 3개의 마켓이 사실은 돌아다니는 게 달라요. 그러면은 봤을 때 강남구만 해도 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아마 서브 마켓이 존재한다고 하면 각각에 대한 인덱스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한국부동산원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필 세일즈 모델이라고 해서 같은 거래가 2번 거래됐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요. 예. 근데 그거는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같은 데는 그러니까 거래가 반복돼서 거래된 것들만 모아서 인덱스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헬리오다 그러면 같은 평형에 2번 이상 거래가 돼요. 그렇죠. 거기서는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같은 평형대 아파트가 2번씩 거래된 것들을 모아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건 되면 그게 통계로 안 잡히고. 그 다음 거래가 된 게 있어야지 그 인덱스를 만드는 거죠. 좋은 질문이신 게 2022년 3월 달까지 딱 거래가 됐어요. 4, 5, 6월 달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럼 얘는 인덱스를 못 만들어요. 거래가 있어도? 네. 지금도 강남구가 말도 안 되게 한 달에 100건 거래되거든요. 그럼 강남구 인덱스도 지금 굉장히 잘못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다음에 하면 강남구 안에 있는 서브 마켓들 인덱스를 아예 못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2008년에 나왔던 얘기예요. 금융위기 딱 터진 다음에 거래량이 아예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방법론으로 지수를 만들지 못했어요. 거래가 없으니까. 그 계량 경제 분석이 아니고 AI나 다른 기법들이 워낙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 지수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지금 부동산 산업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그럼 자체적으로 좀 그런 분석을 하고 계신 거죠? 데이터 통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특히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좀 불편한 거는 뭐냐면은 아직도 가격이 오를 거라는 희망 섞인 분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논거가 대부분이 공급량 부족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사실은 부동산의 물량과 관련된 물량, 공급, 수요와 관련된 공간 시장하고 그 다음에 캐피탈 마켓, 금융 시장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이 캐피탈 마켓 사이드, 그러니까 금융 시장에서 영향력이 압도적이에요. 전 세계를 강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한 채 공급이 지금 부족하니 가격이 오른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안쓰러운 거는 1년에 나왔던 물량이 사실 지난 10년간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2018년, 19년이요. 그럼 그때 가격이 안 올랐냐고요? 그때 가격 올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급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집값에 영향이라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 측면에서는 공급이라든지 또는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또는 소득 같은 것들이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무조건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을 잡기 위한 그 이자율, 기준금리 그리고 뭐 주택담보대출 이자 이게 압도적인 상황이에요. 이거를 조회시하면서 말씀 안 나눠서는 안 돼요. 그쵸. 지금 뭐 금리 인상, 긴축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어서 특히 이런 걸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LTV나 이런 걸로 대출을 이미 받기 어렵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강남은 15억이 넘으면 아예 현금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과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건 영구를 도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게 그 위기가 와서 샥이 딱 오면은 사실 고가 주택부터 흔들려요. 그러니까 2008년에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샥이에요. 셔크인데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 부동산 공급과 전혀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죠? 외부에서 샥이 왔을 때 강남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한 20%. 그리고 노원구나 이쪽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샥이 오면 사실 강남구가 더 떨어져야 맞아요. 근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15억 이상이 한 7, 80%인데다가 15억 이상 거의 자기 현금으로 사야 돼요. 자기 현금으로 샀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10%건 20%건 상관 안 해요. 덜 떨어지는데 의외의 현상은 작년 말부터 또는 올해 올 초에부터 그 뉴스를 보자고요. 외곽 떨어지고 항상 노도강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1억 떨어졌는데도 내놨는데도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은 매수인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럼 거기는 원래 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왜 더 떨어지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6억에 대해서는 뭐 LTV에서 3억까지는 모기지 이자가 나오지만은 나머지 한 2억 정도를 신용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럼 신용대출은 즉각적으로 기준금리, 그 다음에 10년치 국고치랑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 기준금리가 어떻게 얼만큼 빠르게 오르냐의 그 가파름이에요. 이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거 도외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가주택 사실 거래량은 더 많잖아요. 종합적으로 따지면. 그럼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게 되니까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그럼요. 전반적인 인덱스 자체는 하락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이나 서초에서 예외적으로 신고가 나오는데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요. 송파구는 확실히 빠졌어요. 네. 30평대 빠진 게 확실해요. 그러면은 30평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강남 3구에서 송파만 볼 거냐고요. 그 역삼동도 같이 볼 거고 방배동도 같이 볼 거예요. 근데 송파가 빠졌다고 하면은 이 둘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결국 시간의 문제지 영향을 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긴축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런 거시 경제 상황, 금융 상황을 좀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과거에도 이 이자율과 집값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거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가 그거예요. 그 2008년에 그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이제 글로벌 위기 딱 터졌을 때 이명박 정권에서 잘한 거는 당시 기준금리 5%였거든요. 그걸 300bp에서 낮춰서 2%가 됐어요. 가격이 올랐다가 폭락한 다음에 이명박 정권에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2%로 낮췄다고요. 그때 강남 가격 그대로 회복해요. 그대로. 그 다음에도 케이스가 되는 것들은 많아요. 다만 이건 있어요. 이거를 금리하고 부동산은 좀 장기간으로 봐야 돼요. 효과가 금리 올렸다고 그 다음날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책에도 썼지만 이 백월드 루킹이라고 과거 지향적인 걸 해요. 저는 자기가 좀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임팩트가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나타나는 것들이 많아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금리하고 가격은 역으로 가는 게 명확하고요. 지금 이자율을 굉장히 빨리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임팩트는 뭐 벌써 나타났다고 보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 인덱스를 봤을 때 네. 작년 11월을 기점에 서울시 다 꺾였어요. 다 꺾였는데 네. 3월 달에 인수위에서 이제 규제 완화 메시지 나오고 그다음에 용적률 관련된 재건축 뭐 완화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3, 4월에 올랐을 뿐이지 지금 다시 꺾이기 시작했어요. 강남도 인덱스 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면은 교수님은 이미 시장을 꺾였다. 작년 11월 이후로 서울 주택 시장을 기준으로 이미 하락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락 시작했어요.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를. 예. 지금 예를 들어 서울 전반으로 봤을 때 네. 작년 10월 대비 지금 한 6% 꺾였어요. 6% 정도. 네네. 강남은 약간 덜 꺾였는데 노원구 한 7, 8% 꺾인 게 잡혀요. 그 요인은 그러면 금리나 무조건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네, 기준금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크게 왔는데 그럼 자기의 소득도 같이 가면 딱 좋아요. 그죠? 인플레이션 크게 왔는데 자기의 소득은 덜 갔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은 작아지는 거예요. 맞죠? 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더 올랐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겠냐고요. 실질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돈이 어디 있어서 지금 주택을 사요. 그것도 비싼 가격에. 그리고 앞으로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자기들이 내야 할 이자 부담이 되게 큰다고 하면은 지금은 수요가 없는 상태예요. 예. 그 조금 더 이어가면은 근데 11월부터 교수님이 하신 인덱스에서는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부동산원이나 KB에서는 아직은 하락으로 나타나진 않잖아요. 상승률 둔화 정도지. 요 시차는 그러면은 우선은 KB 인덱스는 전 개인적으로는 좀 안 믿고요. 호가 지수기 때문에 약간 꺾인 것 같은 잘 모르겠어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원도 이제 그 반복 매매 모형으로 만든 인덱스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다양하게 했을 때 물론 제가 만든 인덱스 100% 맞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전반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저는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단계에서.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인덱스를 봤을 때는 이미 꺾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원래 그 책에서도 금리하고 집값 그 상강 시차가 뭐 1년 정도 있다 뭐 이렇게는 보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하락이 더 가속화될 거다 뭐 이런 의미이신 것 같고 제가 지금부터 궁금한 거는 21년 2분기까지만 이 책에는 분석이 되어 있던데 그 매매 수요 지수하고 매매 가격 상승률로 봤을 때 그 표가 있더라고요. 그 지금은 어떻게 분석하는 게 맞는지.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든 매매 수요 지수는 이제 오랜 기간을 봤을 때 사실 서울이라는 게 인구수가 거의 일정해요. 네. 90년대 후반부터 908, 90만 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거래 그가 있을 때 분기별로요. 근데 그 특정 시점에서 특정 분기 거래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저희가 매매 수요 지수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럼 전반적인 그 평균 대비 그 시점에서의 그 거래량이 더 많다고 하면 굉장히 수요가 붙은 거예요. 전반적인 평균 대비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고 하면 수요가 급감한 상태죠. 그러니까 거래가 급감한 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지금 100건 뭐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체 평균의 한 6분의 1 수준이에요. 서울시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일반적인 평균 대비 6분의 1 수준이어서 지금은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고 가격도 지금 떨어지는 것들이 잡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급감하고 가격도 떨어지는 거여서 하락으로 갈 수 있는 하락 장세가 시작됐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요. 예. 30평대 아파트가 있을 때 이쪽이 가격이 비싸다고 치자고요. 그럼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그 가격 분포가 있어요. 이게 10억이면은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는 11억, 12억, 13억 이렇게 분포가 있어요. 그죠? 사고자 하는 사람들 10억 아파트를 싸게 사고자 해요. 9억이나 8억. 그죠? 지금 단계는 이게 굉장히 벌어진 거예요. 매도는 가만히 있는데 매수가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이 분포기 때문에 분포여서 어느 경우에 한번 딱 잡아버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거래량이 아주 급감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게 이렇게 갔어요, 사실은요. 수요가 먼저 더 꺾인 완전히 거죠? 일로 간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거래되는 것들은 저는 약간 예배치, 그러니까 신고가의 경우는 예배치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강남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가격이 이제 꺾인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하여튼 그거는 지수 만드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미 그러면 전형적인 하락 장세는
도입했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봐요. 또 책에서는 사실 임대차 3법 영향이 굉장히 컸다. 지난 상승장에 예,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 이제 8월이면 도입 2년 차가 그렇죠. 되잖아요. 예, 예. 그 영향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임대차 3법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책의 취지하고 정책의 부작용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에 실행될 때 정책의 실행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지 정책 자체가 나쁘다고 하진 않았어요. 취지가 나쁜 건 아니다. 예, 얘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으로 임차인 보호 정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당시에는 사실은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동시에 뛰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올려요. 그건 굉장히 성급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없애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 임대차 3법은 중산층과 서민 저소득층,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 복지 차원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의 주거 복지는 딱 두 개예요. 좀 더 오래 살게 하고 임대료가 덜 오르게 하는 거. 그게 임대차 3법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없애서는 안 돼요. 다만 책에서 말씀드렸던 건 굉장히 불안정한 마켓에서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공급이 네. 적을 때 했던 게 그렇죠. 시장을 교란시켰다. 네. 뭐 이런.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과거에서도 알 수 있어요. 노태우 정권 때도 이제 보통 그때 전세 계약이 1년이었거든요. 그때 2년으로 늘렸어요. 그때 전세가 폭등했어요. 다만 그때도 교훈이 뭐냐면은 2년 있다가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됐어요. 지금도 시장 전체는 전세 가격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다 꺾이고 안정화되고 있어요. 다만 이건 있어요. 갱신 촉구가 한번 상향했던 사람들은 아마 조금 더 비싸게 그렇죠. 그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분들은 괜찮아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뭐였냐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임대차 3법하고 그리고 이제 임차인을 쫓겨냈던 거는 전혀 다른 법이에요. 사실은 실거주 요건을 강화시켰던 법은 임대차 3법이 아니에요. 근데 시기가 좀 맞물려서. 그때 시기가 말물려 사람들이 좀 착각하시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지난주에 기재부에서 이 부분을 완화시키기를 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쫓겨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봐요. 예. 그러면은 8월에는 좀 어떤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전세 거래가 굉장히 낮게 있다가 8월에만 갑자기 많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재계약이 되는 8월이니까 그때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작년의 통계를 보면은 전세 계약이라는 것이 1년을 기준으로 거의 다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요. 따라서 이게 8월이라고 해서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거냐?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예. 평균으로 놓고 보면은 예. 개개의 케이스는 조금 오를 수는 있어도 그렇죠. 그렇다. 그러니까 갱신 청구권을 한 번 사용하던 분들은 아마 약간 오르는 걸 느끼실 수 있지만은 지금 대개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잠실에서 사는 30평대 그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작년 10월 대비 지금 한 3억 정도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지금 시장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 반전세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전세를 한 번에 올리기 어려우니까 월세를 일부러 반전세 꺾는 그 영향으로 좀 전세가 안정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기서의 전세라는 거는 조금만이라도 월세가 들어가면은 그거는 안 잡히나요? 안 잡혀요. 그건 다 완전 전세 시장이에요. 예. 다만 그건 있죠.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게 크게 오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월세 가격이 폭등한 건 맞아요. 예. 근데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신문에서 나오는 월세라는 거는 전세가 아니건 다 월세예요. 그 월세 안에 반전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네. 예. 따라서 지금 데이터를 잘 보면은 뭐가 잡히냐면은 월세 비중은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 전체에서 한 10% 정도예요. 네, 지금 네. 반전세가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그 월세 안에 반전세가 그렇죠, 포함이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최근은 월세보다는 사실 반전세가 늘어난 거다. 반전세가 늘어났어요. 예. 이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임대차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그러니까 피어한 월세,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5천에 한 월세 200은 완전 월세잖아요, 그죠? 대충 제가 이제 30평대 아파트만 뽑아가지고 한번 봤어요. 그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 30평대, 33평대만 봤을 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60에서 180만 원이었어요. 30평, 33평대 월세가. 근데 이게 2020년 3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지금 한 240까지 올랐어요.
터닝 포인트가 임대차 3법의 영향이라는 거는 명확하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보다 더 높죠. 강남은 한 220에서 250 사이였어요. 지난 10년간. 근데 지금 이게 거의 300만 원을 네. 뚫었어요. 우리가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전세 가격하고 월세 가격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는 거는 뭐 부정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오기 때문에 전세가 반전세 또는 월세화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또 그 원래 뭐 임대차 3법을 뭐 폐지해야 한다라고 했다가 개정을 하려고 했다가 또 막히니까 그 상생 임대인 제도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좀 바꿨잖아요. 거기에 대한 영향은 조금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편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정책의 취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그러니까 좀 유도하겠다는 거죠. 예, 인센티브를 맞아요. 줘서. 예, 네. 예. 어차피 시장 상황 자체가 조금 안정화됐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을 받기는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않다. 예, 지금 왜냐하면 지난 2년간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였거든요. 이거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거를 처리한다? 그러면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은 없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 지금도 안정화된 상황이고 하반기도 뭐 크게 무리 없이 안정화된 상태로 전세 시장은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원래 만약에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하면 원래 하락장에서는 또 전세 수요가 높아지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이러지 않나요? 원래는 그게 맞아요. 이제 사실은 매매하고 전세는 같이 가질 않아요. 대부분이 이제 가격이 만약에 오르면은 전세자는 잠잠하고요. 전세 가격이 만약 오를 때 매매가 잠잠한 게 맞는데,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2020년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때 두 개가 같이 갔어요. 네. 예. 근데 지금도 두 개가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보면서 이게 어떤 게 어떻게 바뀔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예측에 관한 얘기를 지금 네. 해보려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21년 6월까지의 그 통계를 가지고 이제 올해 시장을 예측을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금리가 이렇게 긴축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예상은 못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갑자기 전쟁이 또 발생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는 뭐 연말까지 2%대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벌써 1.75%고 연내 뭐 3%갈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집값이 얼마나 하락할까? 2%대에서는 뭐 15에서 20%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3%대까지 오르면 이게 참 말씀드리기 되게 그런데 한 10% 후반하고요. 네. 20% 중반 사이의 레인지로 떨어져요. 근데 이게 금리가 1%포인트인데 그것밖에 차이가 안 나나요? 2%대에서랑? 근데 이게 견디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전체인 거죠? 서울 이게? 전체. 네, 서울 전체로? 저는 이게 금리가 한 2%나 3% 되면은 2020년하고 2021년은 저는 그냥 버블로 보거든요. 그 버블이 없어지는 걸로 저는 해석해요. 사실. 그럼 그때 가격으로 회귀한다. 2019년 가격을 회귀하는데 거기서 이제 기준금리가 더 오른다고 했을 때 거기서 또 얼만큼 빠지느냐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실 그 대폭락을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LTV, DTI, DSR이 꽤 강력해요. 미국이랑 전혀 다른 마켓이에요. 미국도 그렇게 뭐 50% 하락을 그런 건 안 했어요. 물론 50% 하락했던 데들은 그 맨하탄에 있는 완전 맨션들 3천만 불 하던 게 1,500만 불에 거래되기도 했어요. 근데 애리조나에 있는 한 5만 불짜리 집이 뭐 2만 5천 불에 팔리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한 폭락이 와도 그렇게 느끼는 게 좀 다르고요. 근데 미국은 우리 거의 LTV가 80%거든요. 부채가 많이 껴있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좀 희박해요. 그럼 그 시기에 뭐 예를 들면 20년 6월이나 이런 패닉바잉 시기에 산 분들은 그냥 올랐던 거를 그냥 다시 원상 복귀하는 요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원상 복귀하고 좀 더 마이너스가 나타나겠죠. 그보단 조금 떨어지는. 그래서 그 LTV 차이가 있어서 대폭락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고 또 반론 중에 원자재 값 상승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인플레가 워낙 심한데 이런데 집값이 떨어질 수 있냐? 요거는 어떻게 봐요? 그거는 미래의 가격인 거죠. 미래의 가격. 원자재 값이 올라서 나중에 이제 주택 공급이 희소하게 됐다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미래의 가격인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적어졌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을 하는 주택 공급량 자체가 적어지거나 주택이 공급이 되더라도 가격은 오르겠죠. 그럼 그게 공급되는 시점은 미래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미래의 가격하고 지금의 가격하고는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눈여겨본 어떤 그런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최근 시장, 주택시장의 통계를 봤을 때? 요새 뭐 되게 유명한 아이돌 가수분이 굉장히 고가 주택을 샀잖아요. 그걸 이제 외국에서 트로피 하우스라고 해요. 굉장히 상위 주택, 굉장히 비싼 것들, 뭐 주택들 한남동에 네. 있는데요. 근데 그거의 투자 수익률을 보면은 사실은 형편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주택들이 뭐 100평짜리 주택이라고 치자고요. 그냥 동네 말씀만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뭐 110억, 120억, 140억 거래됐다고 치자고요. 10년 전에도 그 주택은 70억, 80억에 거래되던 거예요. 100억이라고 봤을 때 7, 80억이 10년간 30억 오른 거면은 남들 100%, 200% 올 때 겨우 30% 오른 거예요. 투자로서의 수익률이 그런 트로피 하우스가 우리나라는 되게 이상하게도 수익률이 안 좋아요. 다만 거기서 예외가 있는데 트로피 단지에 100평짜리도 있습니다만은 30평대가 있거든요. 거기가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거기는 오히려, 확실히 많이 올랐어요. 오히려 뭐 국민 평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평형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제일 높다. 고가, 완전 최고가 단지에서도. 네, 최고가 단지에서의 대형 평형 때는 그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고요. 반포자이나 여긴 또 얘기가 약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평형, 같은 트로피 단지 안에서도 보면은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아요. 그 트로피 단지라면 뭐 가격 기준으로 뭐 한 30억 이상? 뭐이 정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럭셔리 주택을 구하는 기준은 주택을 다 1등부터 꼴등까지 딱 줄 세운 다음에 상위 5% 또는 상위 10%예요. 거래 가격 기준으로? 근데 제가 한 거래 가격 기준 상위 한 5%대 단지를 보면은 딱딱 뭉치는 것들이 쭉쭉쭉 나와요, 사실은. 한강변 기준으로 럭셔리 하우스들이 존재하고 있다. 뭐 그런 맞아요. 책에. 맞습니다. 사실 근데 그분들은 투자 수익률을 전혀 고려할 것 같지 않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고려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근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140억이면 엄청나게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투자 수익률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채널을 보시는 이 내 집 마련과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또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우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문제로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완전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미국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냐면 지금 8.5% 인플레이션 왔다는 거는 지난 40년간 있던 게 아니에요. 가장 크게 왔던 게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74년에 12%를 뚫은 적이 있고요. 1980년에 14%를 뚫은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무조건 인플레이션 잡아요. 그 이후에 가장 큰 인플레이션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절대 물러보지 마세요. 미국이 왜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때려잡을 것 같은 얘기가 나오냐면은 첫 번째, 파웰 의장이 절대 비둘기파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동성 잡는다고 이자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2017년, 18년 이 사람의 이자를 올렸을 때 그 스피드를 보셔야 돼요. 지금 그것보다 훨씬 빠르고 두 번째, 74년에 인플레이션 12%까지 꺾은 다음에 이게 2016년 말까지 한 5%까지 떨어져요. 근데 그다음 미국에서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이건 서민들 거의 죽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이건 무조건 잡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 기준금리에 맞춰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낮는 건 말이 안 돼요. 물론 일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나중엔 결국은 비슷하게 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한 큰 고통으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어디서든지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현금 쌓아두셔야 돼요. 무조건 현금 쌓아두시고 다만 이게 4년, 5년 주구장창 갈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시점 보면은 확 올라갔다가 확 꺾여요. 이번에도 잡는다고 했기 때문에 확 올라갔다가 확 꺾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보셔야 될 시점은 미국에서 중립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셔야 돼요. 6월 달에 나왔던 연준 의회록을 보면은 2022년, 2023년 계속 올리고요. 2024년 정도에 한 3%대 중반을 중립금리로 봐요. 그럼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4%가 돼 있을 겁니다. 사실은요. 이런 경제 불황이 지속된다는 것도 절대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2023년 후반, 2024년 정도에는 상황을 보셔가지고 본인의 소득이 허락되는 한에서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딱 오면은 그 재료비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 굉장히 비싸진다고요. 그럼 구축 건물도 신축만큼 비싸지진 않지만 신축에 비례하게끔 올라가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맞기 때문에 슈퍼 인플레이션 오면 부동산은 무조건 가요. 네, 무조건 부동산 투자해야 되는데 다만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경제적으로 워낙에 서민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대폭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럼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주담대라든지 네. 아니면은 꼬마 빌딩 같은 데 들어갔더니 이제 그 담보대출 이자 같은 것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싸움이 계속 올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엄청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거를 도외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기준금리하고요. 10년치 국고채 수익률하고 미국은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고정금리가 같이 움직여요. 거의 세트로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하고요. 그 국고채 10년 그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주담대 수익률 그 한국은행에서 데이터 다운 받아 보시면 이게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이거를 절대 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중립금리가 될 때까지 뭐 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네. 뭐 이런 얘기셨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김경민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